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 결의하나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당시에 대학생들과 함께 남북 대학생 교류 준비단 단장으로 활동했던 정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그 6.15 공동선언 2000년에 발표할 때 민간 교류를 담당했던 단체의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한충목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어렸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그때가 9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사실 게임밖에 모르던 시기여서 당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교과서에서 저는 봤던 장면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남북 정상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쩍 올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6.15 공동선언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몇 가지 있어요. 그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 순환공항에 딱 내리셨잖아요. 내리시는데 북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트랩 가까이 와서 두 분이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분단 이래 처음으로 정상들이 만나기도 했고 포옹도 했던 장면인데 그건 아마 저한테도 굉장히 큰 감명으로 와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그 6.15 공동선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는데 하나는 아마 198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3월 달에 문익환 목사님께서 통일 방북을 강행하셨어요. 그래서 평양에 가셔서 김일성 주석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많이 떠올라요. 근데 그것은 그 분단 이래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엔까지는 민간에서 하는 통일운동은 전부 다 불법 시대고 탄압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감옥도 갔고 어찌 보면 문익환 목사님의 그 장면은 그런 민간 통일운동의 지난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나서 저는 그게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 중에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요. 그런데 그해 9월 초일 건데 남쪽에서 63분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쪽으로 송환합니다. 약속이었기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평양으로 송환하셨는데 그때 장면 그게 떠올라요. 약속은 지키는 거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대대적으로 크게 또 했지요.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그 6.15 공동선언이 그저 종이에 사인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쪽의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다 맹세한 거다. 그런 어떤 실천 의지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저는 그때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정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상이 이제 만나서 또 이제 우리 측에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이 가기도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워낙 남북 간에 사실 10몇 년 동안 사실상 봉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철호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이제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평양을 방문한 사람이 아마 4만여 명 정도. 그리고 금강산도 한 200만 명 가까이.
방문을 했어요. 200만 명. 예, 예.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굉장한데 뭐 아마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재벌 1위라고 하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네. 방북했던 그건 진짜 감동이죠. 감동인데 그건 말고도 금강산에 사실은 남북 간에 이렇게 교류가 아주 일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세가 좀 험악해지고 예. 북에서 뭐 미사일을 쏴서 남북 간에 뭐 완전히 다치고 또 보수 단체들이 금강산 관광을 저지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또 방해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이 1만 2천 봉인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1만 2천 명 보내기 국민운동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 지역들 또 단체들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그때 4개월 가까이 그 운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14,000명이 갔어요. 와, 예. 감동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어찌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어려움들을 뚫어내는 그런 원동력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민족이 이제 만났으면은 뜨거움도 있을 거고 눈물도 있을 거고 웃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같이 공동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열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공동 행사가 정말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아마 매년 뭐 10번 이상 있었을 거예요. 큰 행사도 있지만 노동자끼리 또는 농민끼리, 청년, 대학생. 여성, 문화예술인, 네. 물론 대학생. 네. 그렇게 각 또 부문마다 있었고 지역들이 또 가서 뭐 한 행사들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1년에도 뭐 10여 차례 이상씩 공동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나서 그 해에 공동 행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상 간에는 서로 의기투합을 했는데 민간이 공동으로 하기에는 세월이 좀 필요했었죠. 그래서 딱 1년 후에 2001년 6월 15일 날 금강산에서 남북 간의 민간 공동 행사를 했어요. 그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때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남쪽에서 국가헌법 때문에 여러 명들을 북에 가는 대표단에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응 조치로 북에서도 남쪽에 똑같은 수를 불허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금강산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북쪽 그 관리사무소를 통과를 못하고 불허되셨는데 저희들이 대표단들이 가서 북측에게 설득하고 이분들도 한 민족이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니 북에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감동 어린 그런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세 분 특별한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별 3개 중장이셨어요. 3스타. 3스타셨어요. 그리고 두 분도 다 별 별. 스타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재향군인의 그 간부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야 이런 남북 간의 이 불어조차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풀을 정도라면 이건 우리 민족의 이제 평화 통일은 박다. 그런 말씀을 참 감동 어리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날은 평양에서 공동 행사했어요. 그리고 백두산도 저희들이 갔었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9.19 때 평양 이번에, 갔다가 네, 백두산 올라가고. 가셨죠? 예. 그게 저희들이 2001년 8.15 때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먼저 가신 겁니다. 20년 예. 전에. 가셨고 2005년 8.15 공동행사는 지금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때 뭐 서울 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한 뭐 7만 명 이상 운집한 속에서 가득 찼겠네요. 사전 행사로 남북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사전 행사로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공동 행사를 했어요. 그 북쪽에 남쪽에 통일부 장관들 나와서 함께 연설도 하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축하하면서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15년 벌써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뭐 복원돼서 네. 우리 초로 청년 같은 사람들이 빨리 가야죠. 주역으로 네. 주역으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농민들의 이제 이제 전농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자기 단체 대의원 대회 같은 것도 이제 북측에서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문 단위에서 이렇게 활발한 교류들 같은 거 이런 얘기들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농민들이 그때 1만 2천 명 가기 국민운동 할 때였어요. 네. 근데 농민들이 우리들이 좀 모범을 보이겠다 해서 자체 대의원대죠. 대의원대인데 대의원대를 금강산 가서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의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실제는 한 1,800명 정도 가셨어요. 더 가족들이랑 데려올 건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까운 지인들도 데리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 친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대의원대회를 금강산에서 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농민대회도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때 막걸리 드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네. 그리고 그때 막 농민들이니까 씨름대회 하시고 네. 제가 볼 때는 북쪽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또 남쪽 분이 양보를- 이기셨어요. 네. 그래서 황소를 황소를 예. 주셨는데 사실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아, 지금 그 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새끼를 이제 낳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소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제 평양에서는 아리랑 공연이라고 예. 집단으로 집체극했던 얘기라던가 또 개성공단이 그 이후에 또 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려주세요. 그 아리랑 그 문화 공연은 사실 지금도 아마 아리랑 공연 하겠다라고 하면 남쪽에서 그거 북체제 선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런 제기는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리랑 그 문화 공연 네. 남쪽의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그런 경험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 한 8천여 명 정도가 거의 만 명이네요. 예, 8천여 명 정도가 그 우리나라 항공기를 전선에서 가거나 북쪽 고려항공을 네. 전선에서 가거나 그렇게 직항로로 저희들이 갔어요. 그때 굉장한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민간 차원에서 참여를 했는데 가서 본 사람들은 오히려 북쪽의 뭐 체제 선전 이런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잘 극복해 왔고 북쪽의 또 그 국민들 그쪽 표현으로 하면 인민들이 어떻게 또 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생활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10만 명에 의해서 그 준비되는 거니까 아마 그건 전 세계에서 북쪽 말고는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뭐 말할 뭐 보자마자 씻겨진 것이고 그 감동과 눈물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근데 그때 그 민간 차원에서 가지만 통일부나 또는 관계당국, 국정원 같은 네. 그런 관계당국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같이 갔겠네요, 갔어요. 진짜. 예, 네.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 모두 다가 문제 없다. 오히려 이런 거라면 많은 사람을 오게 했어도 됐겠다. 그렇게 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그때 이제 한참 아리랑 그 문화 공연을 볼 때 네. 때로는 일요일 날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일요일 날 가면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교회도 가겠다. 또는 천주교, 뭐 네. 불교 이렇게 가겠다는 분들이 종교인이니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과연 그것을 보내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뭐 교인이어서 그쪽에 이제 봉숙교회를 그분들 모시고 가다 보니까 여러 번 갔어요. 근데 그때 북쪽의 교인들과 만나고 그런 기억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되게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물론,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부에서는 북측에서는 종교 활동이 금지돼 있다, 막 이렇게 오해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성공단을 또 이제 개성 지역에 또 우리 기업이 실제로 참여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교류도. 그런 얘기는 또. 개성공단을 처음에 네. 방문했을 때, 근데 이제 북쪽의 노동자와 남쪽의 노동자들이 함께 섞여서 그렇게 섞여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 남쪽과 북쪽의 노동자들이 같은 직장 동료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초루 청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끼리 또 아주 위트가 있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엄청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는데 그게 한참 갈 때는 북쪽의 노동자들이 한 5만 5천 명, 남쪽에서 한 2천 명 정도가 함께 섞여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막힌다면 가보질 못해서 적막강산일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교류의 이야기들이 정말 가까운 듯 먼 듯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년 딱 지났잖아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 뒤로. 그때 당시를 또 근데 돌아보면은 지금도 이제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뭐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 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또 이제 속도 조절을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승인이라고 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당시에도 미국의 방해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어땠나요?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었다는 부시 대통령 때였으니까. 그때였군요. 네. 그리고 그 북과 미국은 사실상 그 적대 국가로서 대결을 하고 있었던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뭐 미국에서 남북 간에 협력하고 교류해라 이렇게 뭐 박수 쳐주고 이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익환 목사님으로 상징되는 민간 차원에서 온몸을 던지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민간 통일 운동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우리 초루 청년 같은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뭐 8월 15일이면 수만 명이 모여서 학교에서 또는 시내에서 때로는 뭐 임진각 근처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런 어떤 힘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그런 그 광범위한 국민들이 호응하는 어떤 평화운동, 통일운동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어찌 보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좀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남북 간의 한 약속들을 아까 비전형 장기수 송환하듯이 그렇게 실천을 했던 그런 어떤 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의 평화를 향한 힘 그리고 정부의
통일을 향한 방향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조차도 그것을 막기만 해서는 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뭐 전지전능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한다면 뭐 극복 못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미국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약간 답답하고 좀 이제 좀 실망하고 결국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도 덜어 좀 이제 하실 것도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 올해가 또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맞이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북 전단이라던가 요즘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도 참 많고 우리의 과제 4.27 시대의 과제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죠 이제는. 네, 그렇죠. 근데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뜨끔해지는. 근데 4.27 판문점 선언 명칭이 뭐냐면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화와 번영, 공동의 번영이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북쪽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방식, 남쪽에서 주장하는 연합제 방식을 공통점을 살린 연합 연방제 방식의 통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4.27 선언에서 이제 합의한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평화와 번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 내용이 실현돼야지만 이 4.27 시대가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럼 평화와 군사훈련은 서로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대행위, 평화와 양립할 수 없죠. 그리고 번영이라는 것 속에서 서로 간의 개성과 같은 그런 공동의 경제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평화 경제, 남북 공동의 번영 경제 이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과 정부 당국의 통일운동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기업인들이 예전에 현대 하나가 했다면 오히려 여러 기업들 특히나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번영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경제인들을 오히려 앞세워서 통일운동에 평화운동에 나서시라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남북 간에 협의하고 이제는 5천만 국민 모두 다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는 것 이게 아마 4.27 그 평화, 번영, 통일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잘 좀 우리가 함께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공부하고 이 속에서 창조적인 방법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27 시대를 실현시키려면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중요한 거죠. 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오늘의 이 영상을 같이 대표님이랑 찍게 된 거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좀 있으실까요? 하나는 우리 아무래도 젊은 우리 청년 학생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 현상이 70여 년에 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세계 유일한 것이다 지금 현재. 이것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젊은 사람들이 이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일에 창조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4.27 선언에서 약속한 것 1조 1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우리 촛불 국민의 저력을 믿으시고 이번에 뭐 총선에서도 이 국민들의 힘이 결집했지 않습니까? 그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자주적이고 민족이 함께하는 방향에서 결심하시기를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젊은 친구들의 어떤 진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실천 의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 이게 모아지면 뭐 그것이 미국인들, 또 어떤 강대국인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5천 역사 속에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우리가 한번 결심할 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찌온 초로 청년이랑 만나서 나로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저는 사실 미국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고 막 이제 넘을 수 없는 막 진짜 벽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학생들이랑 나누면서 느끼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 민족끼리 못 해낼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저는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기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집에 가서 좀 더 고민도 해보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뭐가 있을지 좀 젊은 뇌를 가지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 더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는 무니카 목사님께서 예전에 시에 쓰신 문구가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벽을 벽으로 알지 말고 문으로 알고 박차고 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방에 문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박차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네.